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이어서 3강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강에서부터는 파트 2,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 및 품질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전달 절차나 우리가 메커니즘 또는 활동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진을 이렇게 보면, 청사진에서 보면 이제 얘가 내부 프로세스고, 얘가 외부면 내부에서 어때요? 서비스가 이렇게 외부로 흘러가는 흐름인 거죠. 이게 전달 절차를 우리가 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서비스 상품 및 그 자체이며 동시에 서비스 전달 과정인 유통의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가 서비스가 전달되는 거는 우리는 어때요? 서비스를 우리가 크게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로 구분을 하죠. 결과 품질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얻었느냐의 의미인 거고, 과정 품질이라는 거는 이 결과 품질을 얻기 위한 과정, 즉 전달이에요, 전달.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라기 때문에 이 과정 품질도 뭐한다? 서비스 상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의 성격을 지닌다.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의료진은 진료를 하고 나는 진료를 받죠. 그럼 의료진은 그 서비스를 생산을 하는 거고, 나는 진료 서비스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유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서비스 제공자가 구매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줌으로써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가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능력은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품질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는 서비스 제공자의 그런 전달, 처리 능력이 바로 고객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비스 품질, 서비스 프로세스가 중요하냐를 살펴보면, 서비스 프로세스는 서비스 생산 흐름과 과정은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걸 생산하는 과정이 고객에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서비스가 전달되기 전에 재고화할 수 있죠. 하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전체 과정이 고객에게 보이고, 또 서비스가 재고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용 고객의 만족 여부는 당연히 재구매 의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설계 시 직원과 고객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제대로 된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는 직원의 업무 수행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잘못 설계된 서비스 프로세스는 당연히 고객 불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서비스는 고객과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세스는 결과 품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 품질 및 고객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이 서비스가 흘러갔을 때 각각의 이런 접점이 있겠죠. 접점. 특히 이제 고객은 이제 외부이겠죠. 외부의 행동이겠죠. 이 고객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접점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입니다. 그러면 나의 고객의 역할을 정의를 하는 거죠. 주문 접수를 받는다, 또는 맞이 인사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직원의 역할을 규명을 하고, 또한 고객의 역할까지도 규명을 하는 거예요. 고객도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주문서를 보고 접수를 한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역할까지도 같이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 각 단계에 고객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각각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이 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비스가 흘러가는 이 과정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궁극적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비스 기업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뭐예요? 수익 향상이죠. 수익 증대죠. 우리가 이 프로세스,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아주 해놨는데 막상 어때요? 기업의 수익으로는 연결이 안 돼. 그럼 그 프로세스는 의미가 없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기업의 수익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되겠죠. 그 서비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고객이 만족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 고려 사항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분류 방법으로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매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 매트리스는 크게 노동 집중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냐 낮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게 이 서비스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보면 먼저 노동 집중도가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아요. 두 개 다 낮은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노동 집중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 집중도가 낮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의존한다? 시설 장비에 기반한 서비스 업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 이 의미 정도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호작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서비스 마케팅에서 상호작용이 나오면 제가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접점에서 고객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접촉 빈도, 얼마나 자주 접촉하느냐. 네, 이게 바로 작용이라고 그랬죠. 만남.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접촉 빈도가 높다라는 의미이고요. 상호작용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접촉하는 빈도가 낮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고객화 정도라는 거는 얼마나 그 고객에게 개개별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바로 고객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서비스 공장은 노동 집중도도 낮고 고객과 상호작용도 낮아요. 그러면 노동 집중도가 아까 낮다라는 건 뭐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시설, 장비에 의존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은 서비스는 주로 어떤 서비스냐면요, 표준화된 서비스예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설 장비에 기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로 항공사와 호텔, 다 시설 장비에 기반한 업종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물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직원이지만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내식을 준다던가 또는 음료를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미 그 항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음료와 기내식을 주는 거지, 아, 나 이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는 이걸로 다른 걸로 주세요. 아, 저는 이 음료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음료를 주세요. 한다고 해서 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미 그 표준화된 서비스 내에서만 우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서비스 공장 한번 살펴보면, 자, 대규모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수익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서비스 공급 능력이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설 장비에 기반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 능력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오너예요. 호텔 사장이에요. 호텔을 운영하는 오너인데 손님이 적다고 해서 그 호텔을 감축할 수 있나요? 또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호텔을 늘릴 수 있나요? 또는 내가 항공사 오너예요. 그냥 비수기라고 해서 그 항공 비행기를 팔 수 있나요? 또 손님이 확 몰린다고 해서 또 그 비행기를 확 또 바로 구입할 수 있나요? 그게 힘들죠. 왜? 시설 장비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이러한 수요 부족으로 공급 자원에 대한 유효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사용하지 않는 시설 장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이런 유효화 문제는 어때요? 기업의 당연히 매출에 있어서 감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러한 그 업종들은 이런 유효화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표준적인 운영 절차와 엄격한 매뉴얼 관리가 중요하다. 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표준적인 운영 절차와 엄격한 매뉴얼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 이런 수요, 공급 관리가 이 업종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런 유효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요, 공급 관리가 필요하죠. 수요, 공급 관리만 잘해도 어때요?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대량 서비스 보도록 할게요. 대량 서비스. 자, 대량 서비스 보면 대량 서비스는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반면에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는 낮습니다. 대량 서비스는. 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소매, 학교, 금융업, 대중운송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을 봅시다. 한번 은행을. 자, 내가 은행을 갔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뭔가 이렇게 금융상품, 나에게 적합한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직원이 쭉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자, 이미 이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이미 설계되어진 금융상품 내에서 내가 고르는 거죠. 나는 이 금융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제공해 주나요? 아니죠. 이미 표준화된 그런 금융상품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그나마 나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뭐예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지만 또 노동 집중도가 높죠. 자, 은행 직원은 어때요? 9시부터 4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창구에서 어때요? 고객을 응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집중도가 상당히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대량 서비스의 그런 특징을 살펴보면 노동 집중도와 높은 노동 집중도와 의존도로 당연히 종업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적합한 종업원을 선발, 육성하는 게 이 업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야 어때요? 적합한 종업원을 선발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또한 높임으로써 기업의 수익까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이나 표준적 운영 절차의 수립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객화와 상호작용이 낮은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무슨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라던가 운영 절차의 수립이 성공 요소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비스 숍을 볼게요. 자, 서비스 숍은 여기 보시면 노동 집중도가 낮죠. 예. 노동 집중도가 낮지만 반면에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는
높은 게 이제 서비스 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원, 수리 서비스 센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진료를 볼 때 나에게 맞는 내 상태에 맞게끔 진료,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고객화가 높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뭐 상담하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호작용이 조금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수리 서비스 센터예요. 내가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를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차가 고장이 난 내 상태, 차 상태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화가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차를 맡기고 내가 대기실에 있다가 차 수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차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다소 이 상호작용은 조금은 좀 낮아요. 낮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휴메너는 여기 서비스 숍에 이 수리 서비스 센터를 상호작용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숍을 보면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증가되죠. 또한 고객도 지불하는 비용이 또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품질 유지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 주로 이제 그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품질 유지가 용이한데 이런 고객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관성이 그만큼 떨어지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뭐예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화 서비스는 표준화가 어려워 일선 직원에 대한 인파워먼트 또는 매뉴얼의 표준화, 통제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서비스 볼게요. 전문 서비스. 자, 전문 서비스를 보면 전문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노동 집중도도 높아요. 높고 그리고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도 높은 게 이 전문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서비스는 주로 누가 일을 하냐? 전문가가 모여 있는 그런 업종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 서비스, 컨설팅, 개인 금융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전문 서비스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그 서비스 프로세스 수립이 어렵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혼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변호사는 나에게 맞는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적합한 법률 자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이 상당히 높죠. 다양성이 높고 고객화 정도가 높죠. 그 고객을 위한 맞춤 전문 자문, 법률 자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호작용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서비스는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 수립이 어렵다. 그리고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통제 가능성이 낮은 전문가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이 영역에서는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서비스는 대부분이 뭐한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품질 향상이라던가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이 그 기업에 대해 애착심을 갖거나 또는 충성심을 갖게 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정리해보면 여기 보시면 자, 서비스 공장과 대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가 낮아요?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죠. 이 구역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를 한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하지만 여기는 넣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 그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동 집중도가 낮아요. 낮다라는 건 아까 뭐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네, 시설 장비에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노동 집중도가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뭐에 의존을 한다? 네, 그쵸. 그 일선 직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아니, 병원에 가면 그 직원, 의사, 간호사가 서비스를 하는데, 왜 시설, 여기 뭐죠? 노동 집중도가 왜 낮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시설 장비에 의존이 되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물론 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간호사나 의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담만 하고 하면 끝나는데,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의료 장비가 필요해요. 즉 병원이라는 것도 뭐에 기반한다? 의료 장비라는 이런 시설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업체예요. 수리 서비스 센터도 내 차를 바뀌었어요. 그럼 내 차를 물론 수리하는 건 사람이지만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에 의존을 하는 거죠? 시설, 장비에 또 기반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휴메너의 매트리스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생산 라인 방식과 그리고 고객 참여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생산 라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 라인 접근법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공정을 뭐와 같이 한다? 제조 공정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생산 라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산 라인을 채택한 서비스는 주로 원가 주도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장점으로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품질을 전달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러한 일관된 품질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원가를 지향한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표준화를 시킨다던가 분업화를 시킨다던가 또는 인력을 뭘로 대체하죠?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이 생산 라인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자, 먼저 표준화를 추구해서 서비스 생산 절차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고정하는 게 바로 이 표준화 설계 방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분업을 시키는 거죠. 분업이라는 건 어때요? 만약 10명의 직원이 있으면은 각각 그 10명의 직원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그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좀 더 전문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전문성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업을 통해서 그 업무를 전문화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제공 능력이 빨라지죠. 네, 빨라짐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비스 인력을 기술로 대체한다. 기술에 의해서 인력을 이제 대체하는 건데, 뭐 은행 ATM이라던가 탑승권, 자동 발급기, 키오스크 해서 인력을 기술로 대체를 하면 어때요?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로 대체를 하게 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에 대한 그 노동비 있죠. 그 직원 월급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 책정이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감소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를 도입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거지 지속적으로 때는 오히려 그 비용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 라인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